내 이름은 민준. 30살. 한때는 번듯한 미래를 꿈꿨지만 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가게는 무리한 확장과 주변 경쟁에 밀려 파산했고 남은 건 감당 못할 빚뿐이었죠. 재개발 직전에 이 낡은 아파트 야간 경비 자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안개에 잠긴 5개동짜리 아파트. 주민들은 절반 이상 떠나 복도마다 빈집의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임 경비원이 도망치듯 떠나며 남겼다는 책상 위 낡은 수첩. 처음엔 그저 정신 나간 노인네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칙들을 한 줄씩 읽어내려갈수록 등 뒤로 소름 끼치는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첫째, 103동 엘리베이터가 이유 없이 14층에 멈춰 있다면 절대 호출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 문을 잠그고 10분간 밖을 보지 마십시오. 14층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둘째, 밤 유시 이후 옥상 바로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 중입니다 라고만 답하고 끊으십시오. 절대로 옥상으로 확인하러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새벽 3시경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배달원이 길을 물으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오른쪽 끝으로 가세요 라고만 답하십시오. 우리 아파트 오른쪽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넷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유모차에 폐지를 싣고 걷는 노인을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20년 전 침수 사고 이후 폐쇄되었습니다. 노인이 당신을 본다면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다섯째, 인터폰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면 즉시 TV 볼륨을 최대로 높이십시오. 소음이 당신의 존재를 가려줄 것입니다. 여섯째, 존재하지 않는 106동에서 호출이 들어오면 수화기를 들지 마십시오. 호출이 멈추지 않으면 즉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가 할머니의 유모차에서 폐지 한 장을 가져와 초소 문틈에 끼워 넣으십시오. 일곱째, 복도에서 물에 젖은 맨발 자국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면 1번 수칙을 무시하고 103동 14층 호출 버튼을 연타하십시오. 그것을 그 안에 가둬야 합니다. 여덟째, TV 볼륨을 높였을 때 화면에 경비실 내부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 즉시 코드를 뽑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위치를 송출하는 신호입니다. 아홉째, 102동과 104동 사이 연결 통로를 지날 때는 절대 손전등을 켜지 마십시오. 빛을 비추는 순간 배달원이 당신을 인식합니다. 만약 불을 켰다면 바닥에 엎드려 배달 왔습니다 라고 3번 읊조리십시오. 10번째, 새벽 4시 44분 거울 속에 당신이 환자복을 입고 있다면 모든 수칙을 잊으십시오. 수첩 첫 장을 찢어 입에 물고 옥상으로 즉시 뛰어 올라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새벽 1시, 가로등이 깜빡이며 꺼지더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경비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103동 엘리베이터. 숫자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14에서 멈췄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복도에서 철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젖은 발로 걷는 소리. 복도 바닥을 보니 거무죽죽한 물자국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7번 수칙. 저는 103동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 틈 사이로 보인 것은 머리카락이 없는 허연 머리가 기괴하게 꺾인 채 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타져라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새벽 3시. 헬멧을 쓴 남자가 경비실 유리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106동이 어디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가 긁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수칙대로 오른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끝으로 가세요. 사내가 사라진 뒤 어둠 속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터폰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6동,
저는 6번 수칙을 지키기 위해 폐쇄된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 멀리서 유모차 바퀴가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벽을 더듬으며 다가간 그곳엔 폐지를 가득 실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할머니의 유모차에서 젖은 종이 한 장을 낚아채려는 순간 할머니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텅 빈 구멍만이 가득했습니다.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된다. 할머니의 중얼거림을 뒤로하고 저는 경비실로 도망쳤습니다. 마지막 4시 44분. 땀을 닦으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링거 바늘 자국이 가득한 팔, 피칠갑이 된 푸른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TV가 제멋대로 켜지더니 화면 속에는 제가 있는 경비실의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서 아까 지하 주차장에서 본 그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며 제 목덜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을 찢었습니다. 입에 쑤셔 넣고 심장이 멎을 듯한 고통을 참으며 옥상으로 뛰었습니다. 2번 수칙은 옥상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10번 수칙은 여기가 비상구라고 말합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옥상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경비실 소파에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TV는 박살나 있더군요. 이상하게도 몸이 가볍습니다. 방금까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보니 첫 장이 찢겨나가 있습니다. 어젯밤 내가 찢었던 그 종이일까요? 나는 홀린 듯 붉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첫 페이지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번 수칙. 103동동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멈춰 있다면 그때였습니다. 발치에 놓인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익숙한 목소리를 내뱉기 시작한 건 선배님, 저 민준입니다. 들으세요? 여기 일봉육동 선사뱅 4호인데 문이 안 열려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제발, 제발 옥상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누가 절 쳐다보고 있어요. 제발! 나는 무심하게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죠. 저 멀리 오늘 밤 새로 올 신입 경비원이 단지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일봉육동 같은 소리 하네. 거긴 20년 전에 무너진 낭떠러지인데. 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올 시간입니다. 오늘 밤도 지침서는 잘 전달되겠죠?